자, 계속합니다. 자, 28번 자본변동표. 자, 이 자본변동표는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우선 X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거기 보시면은 구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본금이 나와 있죠. 자, 자본금이 자, X1년 1월 1일 날은 얼마였느냐? 7,000원이었어요. 7,000원인데 자, X1년대에 유상증자를 해서 얼마를 유상증자했느냐? 1,000원. 자, 1,000원을 유상증자했는데 여기 이제 자본이여금이 늘어났죠? 자, 원래 자본이여금은 1,000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500원이 더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자, X1년 12월 말일 날은 얘가 8,000원이 됐고 얘가 1,500원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원래 1월 1일 날 7,000원에 자본이 있었는데 X1년 중에 1,000원을 더 추가로 발행을 해서 자본금은 8,000원이 됐고 자, 이때 자, 500원의 자본이여금이 늘어났다. 그럼 우리 자본이여금에는 뭐 있어요? 자, 주식을 발행합니다. 대변의 자본금. 자, 1,000원의 주식을 얼마에 발행한 거야? 1,500원에 발행한 거죠. 그래서 1,500원에 발행하면 500원에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원이 발생해서 자, 이 자본이여금은 1,500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본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자, 기타 포괄손익도 아무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여금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이익이여금은 원래가 4,600원이었어요. 4,600원이었는데 자, 지금 중간에 마이너스 500이 됐네요. 이게 괄호를 쳤다. 이 소리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거 뭐 한 거야? 중간 배당을 한 거죠. 자, 배당을 했어요. 4,600원에서 자, 500원에 배당을 했으니까 이익이여금은 4,100원이 남아있죠.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생겼느냐? 자,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생겼느냐? 2,000원이 생겼네요. 그러면 4,600에서 500원 배당하면 4,100원. 근데 새롭게 당기순이익이 2,000원. 그러니까 6,100원으로 이익이여금이 바뀐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계. 자, 자본의 총계는 원래가 얼마 있었어요? 14,000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500원이 줄었고,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했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1,500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자, 얘가 얼마였어요? 14,000원에서 500원 줄어요. 13,500원에서 자, 1,500원이 늘어나고 2,000원이 늘어나서 우리 회사의 자본은 총계가 17,000원이 됐다. 이 소리를 자, 이게 바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자, 요 이름을 자본변동표라고 한다.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자본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총 자본의 순증가는 1,000원이다. 자, 이게 총 자본이잖아요. 자, 얘가 14,000원에서 17,000원이 됐네. 그러면 3,000원이 늘어났지 1,000원이 늘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아웃. 자, 2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1,000원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본이여금이 500원이 증가되었다. 그 소리죠. 자, 1,000원을 유상증자했는데 1,500원에 발행을 해서 자, 자본이여금이 500원이 생겼다. 맞는 얘기. 자, 이익이여금은 전기의 이익이여금이 4,600원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500원을 배당해서 이익이여금은 지금 여기가 4,100원이 됐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4번 차기 이익이여금 6,100원은 자, 여기 자, 요거에다가 요거 2,000원을 더해서 6,100원이 됐습니다. 이 소리죠. 자, 5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자본은 1,500원이 증가하죠. 자, 자본은 여기에 자, 1,500원이 증가하는 거죠. 자, 자본금은 1,000원이 늘어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500원 늘어나서 자본은 얼마가 늘어나는 거야? 1,500원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자, 자본을 우리 분류해 보면 자본은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 자본금은 1,000원이 늘어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원 늘어나서 자본은 1,500원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자본 변동에 관한 그 흐름을 저러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면 아주 간단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자, 29번.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 자, 이거는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아주 쉽죠. 자기 주식을 취득합니다. 자본이 마이너스.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이익이 생기면 자본의 플러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은 자본의 플러스. 현금을 배당하면 자본의 마이너스. 자, 주식을 분할하는 거. 이거는 자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10주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자 500원짜리로 분할하면 100주로 바뀔 뿐이지 전체의 자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30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1번.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작성. 맞죠?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 나머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자,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는 중요하지 않으면 뭐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자, 3번. 재무제표가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완전히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했을 때만 주석에다가 자,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4번.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이 보고기간을 52주로 하는 보고간행 허용되는 거죠. 자, 우리가 1년 기준 또는 실무적으로 52주. 자, 우리 1년은 52주잖아요. 자, 52주로 보고하는 거 가능합니다. 4번이 땡. 자,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전기 비교정보 공시해야 되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간단하게 4번만 땡. 자, 31번.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재구자산의 판매나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 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정상 영업주기가 1년이 넘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정상 영업주기에 따라서 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죠. 1번이 바로 땡. 자,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 있죠. 또는 혼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자, 특별손익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맞고. 자, 단기손익 계산에 포함된 비용 항목에 대한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자, 신뢰성이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서 보고할 수 있다. 오케이.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거나 자,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죠. 자,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하나로 포괄손익계산서 하나로 할 수도 있죠. 자, 1번만 틀렸다. 자, 32번.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2번.
포괄손익계산서는 반드시 비용을 기능별 분류 방법으로 표시한다. 아니죠? 성격별로도 보고할 수 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본의 구성 요소는 납입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의 누계액을 포함하고,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타 포괄손익 금액은 기말의 장부 금액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 거죠. 자, 현금흐름표는 자, 기업의 활동을 크게 세 가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번만 정답. 자, 33번 틀린 거. 자,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표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자산과 부처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지요. 자,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1번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이익에 시작하여 기타 포괄손익 구성 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자, 그러니까 두 개로 해도 되고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개로 해도 되고 그냥 포괄손익계산서 하나로 해도 된다 이 소리죠.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 요게 바로 영업주기죠. 자, 우리가 이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때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할 수 있고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소리. 자, 비용의 기능에 관한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틀렸죠? 성격별로 보고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기능별로 보고했을 때 그에 대한 성격별 분류를 공시를 따로 해야죠. 자, 4번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는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분류 조정은 과거 기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직한 금액, 요거를 당기순이익으로 대체하는 게 자본 재분류 조정이다. 자, 33번은 4번만 틀렸습니다. 자, 34. 자,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옳은 거. 자, 1번 총 포괄손익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자, 우리 자본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자, 2번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도 한국재택회계기준의 적용 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돼요. 재무제표만 표시돼야죠. 자, 당기순손익의 구성 요소를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로 표시하거나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으며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다음에 표시한다. 앞에 표시해야죠. 자,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하게 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네 놈이 그냥 동등한 비율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한다는 것은 각 항목의 유형별로 구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 광고비 이런 거는 성격별 분류죠. 자,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 물류비, 그 다음에 뭐 금융비용, 마케팅 비용 이렇게 묶음으로 보고하는 게 기능별 분류법. 자, 그래서 34번은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재무제표 한 문제 정도가 우리 시험에 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문제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잘 나오는 게 재무제표 비율 분석. 자,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할 게 없어요. 이건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345페이지로 가죠. 1번 다음 중 유동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자, 우선 이제 외워야 될 거는 뭐야? 유동 비율이 뭔지는 알아야죠. 자, 제일 중요한 비율. 자, 유동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자, 유동자산, 요게 유동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좌비율. 자, 당좌비율은, 자,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 얘를 올려놔주는 게 당좌비율이다. 자, 그러면 1번,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그러면 자,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유동부채나 유동자산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 1번,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예요. 근데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현금으로 상환한 만큼 유동자산이 감소되죠. 그러면 유동비율이 죽겠죠. 무슨 말이냐? 얘가 100인데 얘가 200이에요. 근데 지금 1번, 자, 장기차입금 10원을 현금으로 갚았대요. 그러면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는 아니잖아요. 얘는 비유동부채니까 얘는 100원인데 유동자산이 10원이 줄어서 190원이 됐죠. 그러면 얘는 유동비율이 190%가 돼서 자, 유동비율 200%가 190%가 돼서 유동비율은 감소한 케이스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건물을 매각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건물을 10원, 그런데 한 달 후에 받는데 미수금 10원. 그러면 얘는 유동부채는 영향이 없는데, 자, 얘는 유동자산이잖아요. 10원이 늘어나서 얘는 210%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유동비율 증가하죠. 자, 세 번째, 장기성 지급보험을 발행하고 기계장치를 지르겠대요.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 10원. 자, 장기성 어음을 발행하면은 미지급금이죠. 이거 지급보험 아니에요. 상거래일 때만 지급보험이 되고, 근데 언제 갚기로 했느냐? 장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성 미지급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비유동 자산이고 얘는 비유동 부채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자, 4번, 상품을 실사했더니 감모 손실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상품이 없어졌잖아요. 자, 상품이 없어지고, 자, 재고자산에 감모 손실이 발생했죠. 자, 재고자산에 감모 손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유동자산이 10원 줄었네. 그러면 유동비율은 감소된다. 자, 5번. 사채가 만기가 돼요. 현금으로 갚았대. 그러면 사채 10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그러면 사채는 비유동 부채니까 아무 영향 없고 현금이 죽었어요. 그러면 얘 유동비율은 감소하죠. 그래서 유동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3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뭘 요구하느냐? 자,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문제 2번. 요거는 문제가 좀 잘못 출제가 됐어요. 2번은 그냥 죽여버리세요. 2번은 문제 없는 걸로 하십시오. 통과. 자, 3번. X1년 12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한국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잔액은 각각 5,000원이었다. 자, 그럼 이거는 뭐야? 12월 말일날 상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동거래를 반영한 후 유동비율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럼 이제 여기 유동비율에다 써놓으면 되잖아요. 12월 말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자,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이 각각 5,000원, 5,000원. 그러면 유동비율은 100%였다. 이 소리잖아요. 100%였는데 자, 12월 31일 날 상품을 2,500원 구입했대요. 그러면 상품이 2,500원 늘어나고 자, 대금은 현금을 500원 지급.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2,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유동비율은 어떻게 되나 봐. 우선 유동자산은, 자, 얘가 유동자산이에요. 상품. 얘도 유동자산이에요. 2,000원이 늘어나네. 그러면 7,000원이 되겠죠? 자, 유동부채는 5,000원이 2,000원 늘어나니까 7,000원. 그럼 뭐야? 똑같네. 100%. 자, 그래서 유동비율은 100%로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자, 4번. 주식회사 한국의 현재 유동자산은 100원이고 유동부채는 200원입니다. 자, 다음의 거래가 주식회사 한국의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이랬어요. 그러면 똑같이 가세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동자산은 100원이고 자, 유동부채는 200원. 그러면 유동비율이 50%였는데 1번 기계를 30원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대금 중 10원은 현금으로. 자, 나머지는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장기성 미지급금.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유동부채는 없어요. 그대로 200원. 얘는 비유동부채죠. 그 다음에 얘는, 자, 기계는요,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러면 유동자산은 10원만 주네. 그러면은 얘가 90원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45%가 되죠? 그러니까 유동비율은 감소될 것이다. 자, 1번 맞네요. 유동비율 감소. 자, 2번 재고자산을 현금 10원에 구입한 거래. 그러면 재고자산 상품을 10원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현금 10원. 그럼 얘는 자, 유동부채는 아무 영향이 없고 자, 유동자산 늘어났다 줄었으니까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러면은 자, 50%. 그래서 2번은 자,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번 단기 차입금을 현금 20원으로 상환했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 20원을 자, 현금으로 상환. 그러면 유동부채가 20원 줄었네. 180원. 자, 유동자산은 20원이 줄었네. 80원. 그러면 얘는 자, 나눠주면 되죠. 80 나누기 180. 그러면은 44%. 자, 유동비율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뭐야 이거?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3번이 바로 땡. 자, 4번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을 30원 수령. 자, 현금 30원 대변에는 사채 30원. 그러면 얘는 비유동부채니까 유동부채는 변함이 없고 유동자산은 100원인데 30원 늘어났으니까 130원. 그러면 얘는 65%가 돼요. 유동비율 증가. 자, 그래서 4번 유동비율 증가합니다. 자, 5번 상품을 10원 위상으로 매입했다. 자, 상품을 10원 자, 위상으로 매입. 그러면 여기에는 자, 유동부채 10원 늘어났어요. 210원. 그 다음에 유동자산 10원 늘어났어요. 110원. 그러면은 자, 110 나누기 210 그러면은 52%. 그러면 유동비율은 역시 증가했죠. 자, 알고 보면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해보지도 않고 난 이런 거 나오면은 못해 하고 미리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조금만 좀 침착하게 자꾸 하다 보면은 요 비율 분석만큼 점수 맞기 좋은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요즘에 한 2문제 정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말 현금을 30만 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 비율은 200%고 당좌 비율은 70%래요. 자, X1년 말 주식회사 한국이 단기 차입금을 30만 원 상환하기 위해서 현금을 모두 사용했다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이것도 똑같아요. 우선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이거 먼저 써놔요. 자, 유동부채와 유동자산. 자, 그 다음에는 유동부채와 당좌자산. 자,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유동비율이 200%래요. 당좌 비율은 70%고, 그러면은 우선, 어떻게 만드냐면 좀 금액을 지금 현금을 30만원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가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 비율이 200%. 그러면 얘가 200%예요. 그 다음에 얘는 100원에서 얘는 70%.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차입금을 30원 상환했다라고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 30원을 자, 현금으로 30원을 사용했다고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냐 이 소리죠, 이거. 여기로 가면은 자, 유동부채 100원이 30원 줄었어요. 그럼 얘는 70원. 자, 200원에서 30원이 줄었으니까 170원. 그럼 얘는 200%가 넘어요. 그러면 유동 비율은 증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 이거 유동부채예요. 30원이 죽었어요. 70원. 그 다음에 얘는 당좌자산이에요. 그러면 70원에서 30원이니까 40원. 그러면 이거는 40 나누기 70 해보세요. 70 하면은 57%로 얘는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유동 비율은 증가하고 당좌 비율은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죠.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6번. 주식회사 한국의 유동 비율은 150%, 당좌 비율은 70%. 자, 이것도 여기다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유동 비율은 150%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150.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70%. 자, 그러면 자, 주식회사 한국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자, 유동 비율이 120% 이상이고 당좌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는 요거 유동 자산이 뭐예요?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유동 비율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재고 자산을 줄이면 되는 거죠. 재고 자산 줄이면. 그러면은 유동 비율은 줄어버린다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자, 유동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 재고 자산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볼 것도 없네. 5번이네. 5번. 재고 자산을 판매해서 현금을 조기에 확보한대요. 그럼 자, 뭐는 줄어버려요? 요거. 유동 비율은 감소하고 당좌 비율은 올라가겠죠. 현금이 늘어나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7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자, 그럼 이제 유동 비율은 다 이해가 되시고 부채 비율이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자, 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좀 가능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 열고 부채 비율은
부채 슬래시 자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뭐겠어요? 자본이 이게 A, P, K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00원에서 40원을 빼면 60원. 요 60원이 자기 자본이고 40원이 타인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게 바로 부채 비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자, 우선 유동 비율부터 계산해 봅니다. 자, 유동 비율은 자,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그럼 거기 유동 부채는 4만 원. 자, 그다음에 유동 자산은 안 나왔네요. 그럼 이걸 그리시라고 이렇게. 자, 그리면 자산은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자, 부채는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예요. 자, 유동 부채에다가 비유동 부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본. 그러면 나온 대로 들어가면 자본은 10만 원이고 자, 유동 부채는 4만 원이고 그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12만 원이고 비유동 부채는 6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 유동 자산이 얼마가 돼요? 자, 20에서 12만 원 빼면 유동 자산은 8만 원. 그럼 얘가 이제 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유동 비율은 200%가 되는구나.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을 물어봤네요. 자, 부채 비율은 좀 밑에 거. 자기 자본 10만 원. 자, 그 중에 부채가 10만 원. 그러면 100%. 그래서 자, 정답. 자, 유동 비율 200%로 나온 게 5번밖에 없네요. 그러면 유동 비율만 알아도 간단하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요령을 알아도 할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다. 자,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12월 말일 재무상태표이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를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갑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모르고 있고요. 자, 매출 채권은 2,000원.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모르는데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은 2만원. 자, 여기에 매입채무. 자, 매입채무는 모르고 여기에 당기차입금이 2,000원. 자, 그 다음에 사채. 자, 사채는 10,000원. 자, 그 다음에 자본금. 모르고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은 5,000원. 그래서 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5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때 X1년도 12월 31일 현재 유동 비율이 200%래요. 그러면 유동 비율이 200%라면 자본금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 유동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을 올려놨더니 얘가 200%래요. 그러면 요거 유동 비율이 요거 아니에요, 요거. 유동부채가 요거죠? 요거 몰라.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얘잖아요, 얘. 자, 유동자산은 얘인데, 자, 쟤도 모르네. 그러면 뭔가 이제 어디에 힌트가 하나 있겠죠, 뭐 여기에. 자, 힌트를 찾으러 갑니다. 자, 우선 자, 여기 보실래요? 자, 여기가 이거 세 개가 유동자산이라고 이게.
그러면은 요게 유동자산이고 요게 비유동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만 원일 때 얘는 얼마냐? 3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전체 합계가 얼마야? 요게 얼마예요 이게? 전체 합계가 5만 원이니까 전체 합계가 5만 원이니까 자 유동자산은 얼마가 되느냐? 요게 3만 원이라고요. 요게. 그러면 이때 유동부채가 얼마가 될까요? 이게 200%니까 얘는 15,000원이 된다 이 소리거든요. 요게 열쇠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빨간 거 요게 이 문제를 열 수 있는 비상키라고요. 이게. 그러면 유동부채는 15,000원이네. 그러면 여기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유동부채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15,000원이면 매입채무는 13,000원이네. 자, 그리고 전체가 5만 원이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15,000원, 25,000원, 3만 원이니까 자본금은 2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요거 자본금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따라서 자,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2만 원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9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상품을 1,000원에 취득하면서 현금을 50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70%와 60%였다. 똑같은 문제죠? 자, 열로 죽여버리시고 유동 비율. 자,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당좌 비율,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인데, 자, 여기서 뭐예요? 자, 이거는 유동 비율이 70%. 그러면 유동부채 1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동자산 70.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60. 그럼 얘는 100원이니까 얘는 6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유동자산이 70원인데, 당좌자산이 60원이면, 재고자산은 10원이겠네. 자, 이제 상품을 1,000원에 구입하면서 현금을 500원,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한대요. 그러면 얼른 바꾸라고요. 상품을 10원으로 바꾸면 되잖아. 자, 상품을 10원 구입하고, 자, 배변의 현금은 5원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3개월 안에 지급.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5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 유동부채가 5원 늘어났네. 그러면 얘는 105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얘도 유동이니까 5원 늘어나네. 그러면 75원. 자, 여기는 유동부채 5원 늘어나네. 105원. 그 다음에 얘는 재고자산이니까 얘가 당좌자산 5원 줄었네. 55원. 자, 그러면 위에가 75 나누기 105. 그러면 얘는 71%예요. 71.4%. 그럼 올라가네. 자, 얘는 55원 나누기 105원. 그러면 52%. 자, 52% 얘는 감소됐네. 그래서 유동 비율은 증가하고 당좌 비율은 감소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령이 생긴다고요. 자, 10번. 주식회사 한국은 A은행에서 200만 원을 차입하여 만기가 도래한 B은행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자, 동차입 및 상환 거래가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 자, 언제나 우리는 모델을 어떻게 잡으시냐.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동 비율은 일반적으로 200%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유동 비율을 유동부채 100에 유동자산 100이다, 200이다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물어봤네. 얘도 물어봤네. 그럼 얘하고 얘예요, 이제. 그러면, 자, 문제가 주식회사 한국은 A은행에서 200만 원을 차입했다. 그럼 뭐 200만 원이라고 뭘 써요? 차변에 현금 20원을 빌렸다. 그리고, 자, 현금 20원을 차입했어요, 일단. 자, 다시. 자, 현금을 20원 3년 만기로 차입했다. 장기 차입금 20원. 그래가지고 B은행의 차입금을 100원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자, 이제 단기 차입금이 없어진 거죠. 자, 단기 차입금 10원을 갚았고 나머지 10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보면 되죠. 자, 여기서는 유동부채가 10원이 줄었네. 90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20원에서 10원이니까 10원 늘어났네. 210원. 그래서 유동비율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채비율. 자, 부채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자기 자본이 100원이라고 하고 부채가 60원쯤 있다라고 하자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부채가 어떻게 됐나 봐. 10원이 줄고 20원이 늘어났으니까 부채는 얼마로 늘어나요? 자, 70원으로 늘어나잖아요. 자, 부채는 70원으로 늘어났고, 자, 자본은 어떻게 되나 봐요? 여기 보시면, 자, 얘는 지금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10원. 자, 그 다음에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10원. 그럼 자본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그럼 얘는 100원이다 이 소리지. 그러면 얘는 증가가 되네.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자, 그래서 유동 비율도 높아지고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것을 간단하게 그려보시면은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쉬운데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자꾸 해 보셔야 됩니다. 자, 10분간 쉬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